네, 미국 현지의 생생한 시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인터뷰 시간입니다. 김유익 소장과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부활절 계란 드셨어요? 네, 계란 계란이요? 안 먹을 거야 이제. 계란 후라이. 계란 후라이. 아니 또 집에 자녀가 계신 분들은 애들이 이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많이 만들어 갖고 오잖아요. 명민준 앵커. 네, 저 자녀가 있다고요? 제가요? 있는 분들이. 제가 자녀예요. 저도 우리 집에서는 어린이에요. 아. 어린이날 기다리고 있어요. 아하. 우리. 그래서 계란 몇 개 받아오셨어요? 계란 2개. 오, 그렇구나. 근데 네. 이제 우리가 증시 입장에서 크리스마스는 산타 랠리라도 있는데 그러니까. 부활절은 뭐 이스터 랠리라는 게 뭐지? 있나? 근데 그렇죠. 실제 있어요. 오.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네. 네네. 일단 먼저 나온 경제지표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네. 바로 첫 번째 인터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쓰비시 UFG 크리스 럽스키입니다. 미국 신축 부동산 시장 모기지 금리가 민감하다. 최근 연준의 인내심이 반영될 시간이 필요하다. 주택 건설 다양한 영향 따라서 불안정하다. 뭐 코멘트 좀 해주세요. 사실 뻔하죠. 뭐. 근데 이 그쵸. 크리스 럽스키 두 분 다 아시죠? 외신에 많이 알죠. 나온 분인데 그럼요. 수염을 좀 많이 기르셨네요. 심경의 변화가 생기셨나요? 그건 여자 아니에요. 아 미안. 남자도 심경이 변화 생기면 털을 이렇게 바꾸나요, 스타일을? 털 수염이라고 해주세요. 또 음모론 브라더스답게 네, 아이. 음모라고 하니까 또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지난 금요일 날그 굿 프라이데이 네. 성금요일인 와중에 주택 지표가 하나 나왔어요. 얼마나 반가워. 다 쉬는 날. 그럼요. 근데 이제 앞에서 보셨지만 2년 만에 최저치까지 신규 주택 허가 건수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당연히 집을 짓는 사람이나 분양받는 사람이나 모기지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도 네. 당연히 그럼요. 그런데. 네. 근데 이제 지난해에 비해서는 모기지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게 당연한데 뻔한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의 부동산 경기가 서브프라임 사태 이전보다 시중에 돈은 더 많이 풀려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일시적으로 눌림목이 발생한 이유는 이것도 역시 뻔할 뻔자로 맨날 나오는 얘기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그다음에 더 이상 30년 만기. 듣기만 해도 지겹지 않아요? 요즘은 노예. 언제 만기돼? 노예같이. 요즘은 황혼 이혼도 많고 무슨 은혼식, 동혼식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막 징그럽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어르신들 지긋지긋하다. 중에서. 예. 본인이 잘못했어요. 지긋지긋하다고. 예. 네. 어쨌든 그래서 30년 만기 모기지까지 내가 얻어가지고 집을 꼭 사야 되느냐. 라이프 사이클 변화. 그다음에 최근 또 모기지 금리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주택 구매력이 감소했다고 보고 또 반대로 저렇게 연준이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으니까 주택 건설업자나 아니면 소비자들도 둘 다 그러면 모기지 금리가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네. 그럼 일단 기다리자. 지금은 아무것도 사지도 짓지도 말자. 뭐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예. 거기다가 이제 다양한 영향에 따라서 좀 불안정하긴 한데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부동산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정부 정책이나 시책에 따라서 상당히 예민하긴 한데 지금 사실은 트럼프가 내년에 재선할 게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지만 혹시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정권 3년 차면은 만약에 단임을 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이 이제 살짝 정책에 힘이 빠지는 시기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본인이 부동산 재벌 출신이니까 이제 어떤 모기지 금리를 좀 비교적 낮게 해주면서 주택 구입을 좀 장려하고 부동산 시장을 좀 띄워주려는 그런 정책이 있었다면 이제 그 약발이 이제 3년 차 후반기 접어들면서 이제 조금 지금 급할 건 없다. 저는 이런 거죠.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 사실은 제 생각에는 반반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리 인상과 인하.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그 얘기 나왔잖아요. 금리 인하의 조건을 이제 타진하기 시작했다. 이제 FOMC가 며칠 안 남다 보니까 네. 이제 또 솔직히 FOMC 성명서 제가 맨날 보여드리지만 거기 네. 메저리냐 아니면 썸이냐 퓨냐 이제 이 다수 소수 이런 거지만 거기에 있어서 비록 소수일지라도 FOMC 앞두고 이제 언론사에서 막상 FOMC 발표되고 성명서 보여지면 소수의 의견이라고 표시되는 걸지라도 조금 이제 관심을 이제 끌어보려고 이제 그런 뉴스를 쓰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연준의 다수가 금리 인하 조건을 타진할 가능성은 없다. 특히 이번 이제 4월 FOMC에서는 더더욱. 너무 분위기를 몰아가서 그렇지 좀 성급하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그렇죠. 생각이 좀 근데 들어요. FOMC 지금
하기 바로 이제 일주일 전이니까 그쵸, 뭐 네. 막상 까보면 그런 논의가 일부 들어있을 것인데 그거를 이제 언론에서는 이런 것도 있었네 하고 이제 흥행몰이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네. 이야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FX 리서치 보고서 함께 보도록 하죠. 자, 산타 랠리. 자, 부활절 랠리도 잊지 말아야 이렇게 써주셨네요. 부활절 다음 주에 미국 증시 상승 확률이 60%나 된다고 하네요. 1개월 후에 상승률 평균은 1.09%. 이것 역시 확률이 60%. 이 정도면 부활절 랠리, 기대해도 이스터 좋네요. 랠리 네. 뭐 이런 말 등장할 수 있죠. 사실은 크리스마스하고 다른 게 뭐 우리 유르맨커는 미국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으니까 부활절도 크리스마스 못지않게 좀 그렇죠. 예, 큰 축제도 행사죠. 많고 그럼요. 네. 예. 거기다가 이제 날씨도 행락철이고 그러니까 이제 되게 그리고 또 이제 사실 크리스마스라는 의미가 예수의 어떤 뭐 생일이지만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루했던 과거 이런 걸 얘기하면 부활절은 다 축제, 그렇죠. 다시 살아났구나 분위기가. 이런 네.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산타 랠리만큼이나 이스터 랠리, 부활절 랠리도 잊지 말아야 되고 이 통계가 1989년도 그러니까 대공황 때는 워낙 시장이 망가졌으니까 대공황 이후부터 89년도부터 측정을 해가지고 대신에 최근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하고 서프라임 사태를 다 집어넣은 통계인데 와. S&P 500 지수를 체크해 봤더니 부활절 다음 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월요일부터 이번 주에 해당되는 거죠. 부활절 다음 주간 30번 중 18번을 상승해서 상승 확률이 60%가 됐고 그다음에 부활절을 일컫는 이스터 선데이 이후 한 달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늘 21일이죠. 22일이. 22일이죠. 네. 네. 4월 22일부터 5월 21일까지 한 달 동안 증시가 평균 상승을 기록할 확률이 마찬가지로 60%. 그리고 이때 S&P 500 지수 평균 상승률이 1%가 넘는 1.09% 이렇게 나왔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당장 앞에 유 앵커께서 이제 이스라엘하고 사우디 지수 오늘 새벽에 이거 마감한 가장 최근 해외 지표거든요. 네네. 이걸 봤을 때 오늘도 일단 상승 역시, 출발의 네. 가능성은 있다. 음. 특히 이제 지난주 뭐 한은이 던져 놓은 약간 좀 경제 전망에 대한 먹구름 이것도 네. 일단은 시장에 선반영은 돼 있고 그렇죠. 이제는 정부의 숙제로 공이 넘어갔어요. 물론 이제 주말 동안에 더 안 좋은 경제 전망도 제시가 됐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이제 더 이상 악재가 아니라 이거를 빨리 감안해가지고 추경을 적극적으로 편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의 여러 가지 이제 이 정책적 지원을 촉구하는 그런 어떤 예. 캐탈리스트 이런 게 된다고 봐요.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어쨌든 간에 미국 증시의 상승 확률이 뭐 60%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왔으면은 우리는 어쨌든 라이징 스타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요것도 저 미소 좀 어쨌든 간에 라이징 스타의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미국 증시의 전체적인 상승 확률이 높으면 라이징 스타의 확률이 그렇죠.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라이징 스타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전체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면서도 대형주들이 팍팍 꺾일 때 나름대로 거기서 선방을 하는 특징이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미국 증시 분위기가 좋은데 라이징 스타 종목이 안 좋을 이유는 전혀 만무하다고 없죠. 봅니다. 네. 네. 예. 됐죠? 됐죠는 자, 다음 넘어가죠. 자,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토미 우입니다.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2.3% 예상한다. 한국 내수, 설비 투자, 소비 둘 다 부진. 뱅크 오브 코리아 연말까지 금리 동결은 불가피하다. 야 대조의 한마디가 이렇게 여파가 크네. 머릿속이 하얘져 버렸고 무슨 저기 주례사 같은 데서 신랑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고 예. 신부가 이렇게 지혜롭고 예. 뛰어난 사람이고 주례사를 마치겠습니다. 됐지? 이랬을 때 하객들이 아니, 저희는 얼마나 라이징 스타 어쨌든 간에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는 거를 또 충족을 시켜드려야 되니까. 예, 아니, 저희는 다 알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뭐 저희는 숫자로 얘기하니까 다 알지만 예. 또 감성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을 때 또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그 뭐라 그래요? 분야가 있으니까. 네, 네. 잘 알겠고요. 자, 가시죠. 어제 예. LG경제연구소에서 네. 한국 경제 올해 성장률을 2.3%라고 제시하면서
IMF의 2.6%보다 0.3% 포인트가 낮고 예. 그다음에 지난주 한은에서 2.6에서 2.5로 2.5로 내렸는데 내렸죠. 그거보다 0.2% 포인트가 더 낮은 GDP 성장 전망을 내놓았어요. 예. 근데 이 얘기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토미 우라는 사람이 이미 얘기했던 건데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 듣기 싫은 얘기여서 그때 살짝 묻혀 있었던 거가 이제 다시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LG까지 이제 이렇게 했네. 그래서 이제 이 토미 우라는 사람이 한국 경제 성장률 2.3%를 올해 예상하고 이것도 이제 모든 전망이 그렇지 이 현재의 모든 조건과 상황을 대입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저 얘기도 야 이거 점점 떨어지는구나. 네. 2.7에서 2.6 갔다 2.6에서 2.5로 갔다가 이제는 민간 기관에서 2.3까지 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악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거를 더 감안해가지고 2분기에 바닥을 치고 이제 턴어라운드 하려면 당연히 네. 정부 정책의 어떤 이제 도움이 있어야 된다. 어시스트가 있어야 된다.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해도 됩니까? 네. 예. 2.3%면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요거는 2.3%는 좀 낮은 수준이고 한국은행 수준 기준으로 봤을 때 2.5%인데 저는 낮다고 보지 않거든요. 근데 요게 착시 효과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 전체적인 경제가 올라간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2.5% 저는 낮다고 보지 않거든요. 솔직히 미국이 올해 2.5% 정도라고 보는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현재 2.75%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성장률 대비 지금 그 금리 그러니까 기준금리의 폭이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나쁘다고 보지 않거든요. 뭐 얼마나 더 벌어져야지 뭐 안정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근데 이제 사실 이 정부에서 2.3%라는 이 예상을 이래서는 안 되겠다. 2.5까지 끌어올리려면 추경을 편성을 하고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어떻게든 지지하는 발언이라도 해서 구두 개입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하기에는 지금 뭐 문재인 정부 통화정책 기조가 사실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우리 경제 정책이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될까 봐 혹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어떤 패배를 시인하는 꼴이 될까 봐 내년에 또 특히 총선도 있는데 그래서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렇다고 금리 인상에 있어서는 더더욱 뭐 가계부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듯한 이제 제스처를 주고 싶은데 그 부동산 정책에다가 경제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그런 리스크에다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문제는 이렇게 경제 성장 전망이 떨어지면 여기에 맞는 통화 정책, 재정 정책으로 경제를 어시스트를 해줘야 되는데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연말까지는 금리를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는 지경이란 말이죠 지금.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앞에 말씀드린 대로 금리를 올리자니 또 가계부채 문제. 거기다가 지금 어렵죠. 경기가 자꾸 이제 실물 경기를 처지고 있는데 금리까지 올리면 더더욱 이제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될까봐. 그다음에 그렇죠. 금리를 또 내리자니 정부에서 그건 좀 야 그럼 우리가 경제 정책 잘 안 돼가지고 지금 경기 꺾인 거 인정하는 셈이 되잖아. 더군다나 부동산 제재 정책 자꾸 이제 밀고 가고 있고 이제 막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굴복하는 모습을 보일 수 없다. 금리 인하 오면 당연히. 그 소장님이 한국은행 총재면 금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동결 말고는 손을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진짜. 역시 이 시류를 잘 타시는. 아니 현명한 입장이라고 해도 좋은데 갑자기 기회주의자로 만들면서 시류를 알겠습니다. 탔네 뭐. 맞아, 그거 가죠 그냥. 뭘 타요 타기는. 아니 진짜 이주열 총재 입장에서 지금 금리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어요. 네. 금리를 동결로 가져가는데 근데 이제 막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솔직히 지금 더 크잖아요 부동을 보면. 그렇죠. 그럼 이럴 때 금리 인하를 조금 내가 고려할 수도 있다는 식의 좀 메시지를 주고 싶은데 이미 국내외 기관에서 금리 못 움직여. 연말까지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해. 이렇게 다 그냥 뻔한 시나리오를 보고 있으니까 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는 지금 답답한 상황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베트남 얘기 하나. 요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보시죠. 포브스의 레이너 마이클 프리스의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에서 2017년까지 베트남의 경제 규모가 210% 성장했다고 하네요. VN 지수 최근 5년 상승률 세계 3위를 세계 3위. 기록했고요. 1인당 소득이 싱가포르의 125분의 1에서 24분의 1로 많이 올라왔네요. 근데 요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베트남 그러니까 올라오는 건 진짜 대세라는 건. 아시아, 동아시아의 터보 엔진. 진짜 베트남인데
부럽네요. 솔직히 앞에서 우리나라 이제 경제 성장에 대한 뭐 부진한 전망과 둔화 얘기를 하다가 맞습니다. 갑자기 이제 베트남을 보니까 조금 부럽기도 한데 부러워할 필요 그러니까요. 없는 게 야 누구는 한때 우리는 뭐 안 그랬냐 그러니까요. 이거죠. 그럼요. 그 제가 이제 초등학교 시절 그 전두환 정권 때는 은행에 네. 상호저축은행이나 동네 낙찰계나 피라미드가 아닌 시중은행, 정식 네네. 은행의 예금 금리가 15%. 넣어놔도 그냥 그랬던 시절이 있었군요. 네. 1억 넣어놓으면 몰랐네요. 1억이 1,500. 6년이면 그냥 아, 1,000만 원, 와. 2천만 원 되는 거였죠. 그 다음에 뭐 아파트도 엄청 그때 많이 짓고 많이 오르고 이제 우리도 저런 이제 고성장기를 겪었었는데 어쨌든 베트남의 이 수치만 봐도 놀라워요. 10년 그러네요. 동안 경제 규모가 2배가 늘어났고 베트남의 이제 그 호치민 VN 지수가 최근 5년 동안 상승률이 세계 3위. 그 다음에 1인당 소득이 싱가포르가 125배에서 이제는 24배까지 좁혀졌고,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살았던 일본하고 비교해보면 일본 1인당 소득이 베트남의 267배였다가 이제 16배까지 좁혀졌어요. 와. 미국하고 비교하면은 252배였다가 지금 25배까지 10분의 1로 좁혀졌죠. 저희 그 글로벌 랩도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글로벌 랩인데 아시아의 라이징 스타인 베트남 종목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놓칠 수 없죠.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거래량이 적다는 점, 그리고 상한가 제한폭이 7%라서 조금 우리 라이징 스타의 어떤 이제 이 성격과. 성장주하고는 그쵸.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을 빼고서는 글로벌 주식을 얘기할 수가 없죠. 일단은 우리 코스피 지수하고 이제 올해 YTD로 베트남 VN 지수 한번 보면은요. 일단 우리도 작년 12월에 많이 빠졌다가 올해 이제 반등을 하긴 했지만 베트남 지수가 우리가 처질 때는 상승률이 크고 우리가 오를 때는 또 베트남이 조정받고 이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소 전략, 덤벨 전략으로 접근해도 반드시 미국 충분히. 국채랑 네. 코스피 이런 안전자산 위험자산이 아니라 에셋 얼로케이션을 베트남하고 한국을 놓고 가도 우리가 언더퍼폼 할 때는 베트남이 치고 가고 베트남이 또 꺾일 때는 우리가 또 치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역동적인 어떤 트레이딩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베트남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치면은 조금 조심할 포인트는 그래도 뭐가 있을까요? 어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좀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처럼 HTS로 전자 거래가 불가능하고 우리 이것도 역시 이제 80년대 후반처럼 객장에 가서 전표 써서 이제 주면은 이게 2박 3일 뒤에 내 계좌로 입고가 되는 아날로그식이라는 점이 이제 조금 답답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베트남 종목을 꾸준히 보다 보면은 공부하는데 아주 좋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닷컴 버블서부터 옛날 그 세롬 데이터맨 프로 막 이런 종목들이 우리는 아유 내가 그때가 한번 또 오면 진짜 네.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초기에 몰빵했다가 막 뉴스에 나올 때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때가 다시 안 오잖아요. 근데 베트남에서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거기다가 이머징 투자의 황제 마크 모비우스가 네. 내년 정도에는 베트남 대형주들이 MSCI 이머징에 편입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분이 이제 북한에도 투자해야 된다고 하고 예, 예. 동아시아 쪽에 상당한 이제 어떤 해안을 가진 분인데 저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는 뭐 당연히 주목을 해봐야 돼요. 기대감으로 연결되어도 좋고 그래서 이제 우리 통신원이 보내온 베트남 영상을 오랜만에 아마 그거 볼까 해요. 보면서 인사 어떻게 드릴까요? 아니면 바로 볼까요? 먼저 보고 나서 예. 보내려고. 일단 보시죠. 안녕하세요. 글로벌랩 연구원 이현민입니다. 박항서 감독을 생각하면 어느 나라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포스트 차이나라고 불리고 있는 베트남입니다. 현재 제가 위치해 있는 곳은 베트남의 경제도시 호치민 인민청사위원회 앞에서 베트남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내용은 베트남 주식입니다. 베트남 주식의 A부터 Z까지 천천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주식시장은 총 3가지의 거래소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로 호치민 거래소, 두 번째로 하노이 거래소, 세 번째로는 하노이 업컴입니다. 각 거래소별로 특징을 알아보자면 호치민 거래소는 대형주만이 거래가 가능하며 하노이 거래소는 중소형주 거래가 가능합니다. 하노이 업컴은 소형주 및
국영기업이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 각 거래소별로 상장 종목 개수를 알아보자면 호치민 거래소는 326개, 하노이 거래소는 380개, 하노이업컴은 500개입니다. 각 거래소별로 유가증권 거래 가능한 종목을 보자면 호치민 거래소는 주식, 그리고 폐쇄형펀드, ETF, 채권 등 다양한 종목이 거래가 가능하며 하노이 거래소는 주식과 채권, 그리고 하노이업컴은 주식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베트남 거래소의 개장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시에 개장이 되며 장 종료 시간은 4시 30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나라와 다른 점 한 가지를 찾아보자면 우리나라와 다르게 휴장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후 1시 30분에서 오후 3시 사이에 휴장 시간이 있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은 네, 베트남 시장까지 알아봤습니다. 시장 전망 그리고 미국 시장 전망까지 김익수 선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